네, 안녕하세요. 재료연구원의 어광준입니다. 전 시간 맞춰서 시작할 줄 알고 밑에서 넋놓고 있다가 바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력 기반 자동차 시대에 알루미늄이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요구가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브로드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더 궁금하시거나 하면 저희 연구원에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요번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알루미늄 기술 교류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참석을 해주시면 정보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미나 룸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넓은 데서 진행을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알루미늄 연구실을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알루미늄 전체적인 개요하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전기자동차용 알루미늄 부품 개발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원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과기정통부 산하에 그 NST라고 저희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5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기관으로 저희 한국재료연구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는 한 76년에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로 시작을 해서 현재 이제 한국기계연구원이 본원으로 해서 저희 부설기관으로 있다가요. 작년에 독립법인이 돼서 한국재료연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풍력 실험이 되게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한 실험이라서 풍력 시험동은 전북 부안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들을 좀 저희가 서포팅을 하기 위해서 서울하고 대전에 각각 사무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연구원들이 다 각자의 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R을 이제 제출하고 그거에 맞는 연구 분야를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저희가 맡은 분야는 지금 6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서 수송기기용 경량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파트 쪽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량금속 개발 내용하고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가연구실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NLab인데요. 보통은 NLab 그래가지고 지정된 다른 이제 연구실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하이테크 쪽이 많고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 금속 쪽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국가연구실로 지정을 해주신 거는 가장 큰 거는 소부장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좀 알루미늄 분야에서 좀 리딩을 해가지고 잘 굴러갈 수 있게 좀 일을 해라라고 채찍을 저희한테 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이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구 인력이 9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포닥하고 포함해가지고 한 22명 정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분야가 합금 설계부터 주조 공정 그리고 가공 공정 이런 쪽을 다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요. 특성 분석에 주로 이제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상공정 빼고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커버하고 있는 공정은 알루미늄 공정은 대부분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먼저 이제 용탕 처리 방법을 저희가 새로 뭐 초음파나 아니면 서멀레이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용탕 단계부터 좀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조로서는 일반 뭐 금형 주조도 하고 있고, 저희 빌렛도 조그맣게 내리고 있지만, 한 10년 이상 저희가 TRC 공정으로 박판 주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국가 그 기술 개발 사업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개발된 소재를 자동차 외판 쪽으로 적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파트는 임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소재들을 어떻게 하면 임계 특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까 하는 방향에서 캘패드에 기반을 해서 이제 합금 설계를 하거나, 그리고 뭐 서머 메카니컬 트리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조직 제어를 해서 특성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SPD라고 써놓은 저건 이제 시비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유행이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10년 정도 전에 한참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 기반 기술은 뭐 아직 가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그때 이제 주로 했던 게 ARB라고 Accumulated Roll Bonding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롤 본딩을 해가지고 조직을 상당히 미세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에서 기반해서 저희가 클레드를 제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좀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클레드나 컴파짓, 뭐 포러스 메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다기능성 소재를 좀 제조하려고 이제 그런 파트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사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빼고는 그 연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공정 단계에서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이제 스트렝스닝 메커니즘을 좀 저희가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로 이제 프리딕션하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가 대세다 보니까 머신러닝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머티리얼 데이터들을 좀 빠르게 많이 생성을 해서 그 머신러닝으로 돌려서 기계학습으로 합금 설계나 공정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적인 실험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저희 실 얘기만 계속하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자동차용, 차체용 그 고강도 알루미늄 판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일 알루미늄하고 그다음에 현대제철이 여기 이제 같이 과제를 참여하고 있는데 5,000개, 6,000개 합금 판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자동차용 판재로 좀 적용을 하는 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실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박판 주조 업체긴 하지만 현대제철은 원래 이제 스틸 회사다 보니까 이제 알루미늄 그 생산 공정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는 하고 계시지만 양산 라인은 지금 아직 그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쪽이 조금 더 보강이 되면 현대자동차 쪽으로 이제 바로 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연구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조언은 드릴 수 있지만 실제 이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지금 투자하시고 또 뭐 생산하시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현대 쪽에 좋은 선택을, 저기 현대제철 큰 부스도 있는데 현대제철에서 좋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초음파나 또는 이제 뭐 외부 에너지를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좀 용탕에 직접 인가를 하면 이 용탕에서
좀 많은 좀 새로운 현상들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서는 얻어질 수 없는 현상을 단순히 용탕 처리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조 공정, 뭐 열 처리 똑같은 루트를 타더라도 뭐 보시는 것처럼 뭐 한 30% 이상 뭐 항복 강도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특성 형상을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느 학금에는 되고 또 어느 학금에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 주조업체 특히 이제 동양 피스톤하고 같이 좀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명화공업이나 뭐 코넥 같은 이런 주조 뭐 다이캐스팅 업체나 이런 쪽하고도 같이 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알루미늄 개요하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기 조금 잘리긴 했는데 알루미늄은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보크사이트라는 원광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알루미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나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알루미나를 뽑아내는 거는 보크사이트 안에 있는 이 그러니까 알루미나가 그 원광석 안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이걸 가성소다, 그러니까 NaOH를 용액에다가 담궈가지고 녹여내면 그 소듐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라는 게 생기고요. 이제 이거를 다시 좀 프리시피테이션을 다시 시키면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AlOH3 쪽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OH3는 어차피 이제 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물을 건조시켜 버리면 이제 알루미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베이어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알루미나를 가지고 이 알루미나는 이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이용을 해서 저희 음극과 양극으로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소듐 알루미늄 플로라이드, 그 빙정석이라고 부르는 저걸 같이 이제 이용을 해서 녹인 거에서 양쪽에 전기를 걸어주면 이제 알루미늄이 한쪽으로 이렇게 뜨거운 용탕 상태로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괴를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알루미늄을 얻어냅니다. 이걸 이제 저희는 프라이머리 알루미늄 또는 이제 신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지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없고요. 전부 다 이제 100% 수입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국 쪽이나 이런 그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캔, 우리나라는 이제 스틸 캔이 많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알루미늄 캔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항공 재료까지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압출제, 그리고 주조제, 그리고 압연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하게 저희가 만드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장 자료를 최근에 좀 구매를 해가지고 시장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코비드 때문에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다 이제 침체가 됐다가 다시 이제 살아난다라고 긍정적으로 다들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럼 진짜 이제 시장 조사는 과연 그렇게 돼 있는가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보게 되면, 알루미늄 전체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2020년 때 이제 약간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2021년부터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2019년 이전보다 더 이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다라고
한 뭐 CAGR로는 한 3.3% 정도 성장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 위에 거는 이제 그 매트릭 톤 양으로 한 거고요. 질량으로 한 거고 아래쪽 커브는 이제 돈으로 한 건데요. 원자재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저 시장은 더 이제 커진 뭐 이렇게 질량 대비해서 더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장을 이끄는 가장 주된 동력은 아시아 패시픽 쪽에서의 컨스트럭션 쪽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라볼 때 저희 눈으로는 뭐 주 타겟이 저희는 수송기기 쪽 막 이렇게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 부분이 상당히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면서 알루미늄 사용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건축 파트가 상당히 좀 크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그 건설 경기가 좀 다시 살아나면서 그쪽에 알루미늄 수요가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뭐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보게 되면 제일 큰 시장은 이제 압출제 쪽이 이제 가장 크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조제 그리고 판재 이렇게 세 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시어는 압출제가 가장 크고 성장으로만 따지면 주조제가 아까 강민철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기자동차나 이런 쪽에 지금 대부분 다 다이캐스팅으로 지금 하우징 쪽을 찍고 있고 이쪽으로 이제 기존에 뭐 판재나 압출제를 쓰던 파트도 좀 다이캐스팅으로 찍어보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봐서 특히 이제 주조제 쪽 시장은 계속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응용 처어로 따져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자동차하고 뭐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이걸 좀 나눠 놓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보통은 수송기기가 한 40% 정도 시장을 차지한다라고 저희가 쉽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걸 좀 세분화해서 자동차만 따로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컨스트럭션 쪽이 좀 제일 큰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성장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컨스트럭션 쪽이 가장 좀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컨스트럭션 쪽에는 뭐 윈도우나 커튼월 그리고 뭐 이게 루프나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클래딩 이용해 가지고 뭐 바깥쪽은 뭐 만약에 구리를 붙인다 그래서 구리를 색깔을 좀 입혀 가지고 뭐 예쁘게 만든다 그러면 그걸 이제 갖다 붙이려면 구리를 다 이용을 하려면 워낙 비싸니까 뭐 클레드를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도 빌딩 쪽에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태양광 같은 경우도 패널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알루미늄을 대부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을 조금 보게 되면 자동차에서 이제 키가 되는 최근에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 C, E, S라고 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커넥티드카 그 다음에 전기차 전장 전력 자동차 그리고 공유 모빌리티 이렇게 4가지가 이제 키 이슈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저희 이제 소재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이제 와닿는 거는 전기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생산량을 좀 트래킹을 해보면 2019년에서 2020년 되면서 한 15%, 15.8% 정도 이제 생산량이 감소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감소가 안 됐습니다. 감소가 안 되고 약간 뭐 주춤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감소는 안 되고 이제 2020년
전에도 4.2%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 추이는 2021년 뭐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분기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17%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경기는 살아나는 것 같고요. 전기차는 저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됐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 70% 전체 자동차 생산의 한 70%가 전기차일 거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37%,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30% 정도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30% 최소한 30% 이상은 다 전기차로 생산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2035년이었나요? 그 이후로는 아예 내연기관차는 판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일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달에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현대차 지금 현재 이제 전기차 비중이 작년에 한 5.6% 정도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2025년 기준으로 한 10% 정도까지 생산 퍼센티지를 좀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근데 아마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저거보다 훨씬 더 분율을 올리시지 않을까, 목표를 바꾸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주행거리 늘리는 거, 그리고 충전 시간 줄이는 거, 이게 뭐 가장 큰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이오닉 5 지금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하셔가지고 아마 향후 전기차 생산에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상용차하고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상용차는 뭐 한 2030년까지 한 3분의 2는 다 전기차로 하겠다. 그리고 승용차는 100% 전기차로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한 10억 불 정도 이렇게 뭐 전기차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 개발을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뭐 배터리나 이런 쪽에도 저희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다 뭐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모든 이제 회사들이 전기차를 좀 드라이브를 심하게 걸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전기차가 됐을 때 그럼 알루미늄은 얼마나 쓰일 거고, 뭐 내연기관에서 알루미늄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그럼 내연기관 없어지면 그 알루미늄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빼고 다른 이제 내연기관 포함, 뭐 하이브리드 포함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한 454kg 정도가 이제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당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하고 뭐 트랜스미션, 드라이브 라인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빼버리면 한 200, 이게 죄송합니다. 파운드입니다. 한 205파운드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배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도 모터 쪽, 이제 파워트레인 쪽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쪽으로 알루미늄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돼서 실제 알루미늄 사용량은 한 394파운드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해서 네트로 따지면 한 100파운드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그럼 2026년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게 되면 약간 뭐 사용량이 감소하는 거로 나오는데요. 저건 이제 대당 몇 파운드를 쓰냐인데, 이 대당으로 따지게 되면 2026년이 되면 소형차들, 전기차들 비율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소형차에서는 알루미늄 사용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감소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세그멘트별로 이렇게 쭉 본 건데요. 왼쪽이 이제 좀 소형차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대형차나 스포츠 유틸리티나 뭐 자율주행차나 뭐 이런 것들이 인데, 보시면 이제 초록색이 알루미늄 사용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급 차종 위주로 이제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을 어느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부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인데, 실제는 이제 판재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록색, 진한 밝은 초록색이 시트인데요. 판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리어 언더바디 같은 경우는 다이캐스팅으로 한 방에 찍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 하이프레셔 다이캐스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머신하고 그 머신 용량에 따라서도 상당히 그 좌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투자가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뭐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차, 비싼 차일수록 알루미늄 사용량이 좀 많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판재 기준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판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지금 보면 뭐 단일 부품으로 판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후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16kg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도어를 프론트 도어하고 리어 도어 두 개를 합쳐 놓으면 후드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양을 따지면 도어가 지금 제일 많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고요. 그리고 성장률 같은 경우도 도어 쪽에 적용되는 그 알루미늄화 되는 게 훨씬 더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도어가 뭐 1세대부터 지금 이제 4세대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세대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러 부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조립하고 용접하고 해서 만드는 도어고요. 여기에는 이제 스틸도 이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이제 부품 수를 확 줄이고 성형을 좀 테일러드 웰딩으로 해가지고 부품을 개수를 줄이고 접합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원샷으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4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그다음에 하이 스트렝스 알루미늄을 적용을 해가지고 경량화까지 이루려고 하는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로 돼 있어서 조금 보시기가, 이게 제가 자료를 잘못 만든 건지 이게 자꾸 가장자리가 다 잘리는데요. 이게 스틸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사용되는 알루미늄, 그리고 지금 개발돼 있는 제일 좋은 거, 그리고 가장 가벼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놓은 건데, 보시면은 뭐 딴 거는 쭉 뭐 숫자고 뭐 합금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금이 정확하게 뭐 이렇게 보여드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스틸 기준으로 한 17.8kg 정도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이게 현재는 알루미늄 적용하면 한 10kg 정도로 만들 수 있고, 좀 최신 알루미늄 소재 같은 경우는 한 9.7kg 정도까지 더 낮출 수 있고, 가장 가볍게 만들 수 있으면 한 9kg 정도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하면 뭐 한 3유로 정도 이렇게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킬로그램당.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뭐 5,000개하고 6,000개를 같이 지금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내부 쪽은 5,000개를 쓰고 외판은 이제 6,000개를 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000개 같은 경우는 성형을 하면 약간 세레이션 생기고 그래서 표면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외부 외판용으로는 이제 6,000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특히나 더 이제 재활용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다 이제 클로스드 루프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나온 걸 가지고 원래 자기들한테 제공을 했던 알루미늄 업체한테 다시 백 시켜가지고 뺑뺑 도는 그 클로스드 루프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재가 이제 좀 단순해져야 그 재활용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단일 소재, 그러니까 6,000개로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배터리가 핫 이슈였던 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핫 이슈인데요. 여기에 이제 알루미늄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하우징으로 사용되는 거는 압출재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그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압출재로 대부분 만들고요. 하지만 뭐 형태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박스 형태로 약간 돼 있는 그런 것도 아직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다이캐스팅이나 이런 걸로도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이제 압출 회사들도 실제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알루미늄이 이 파트에서도 상당히 이슈인데요. 지금 현재는 합판 이렇게 아래쪽은 알루미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하고 직결돼 있고 그다음에 밑에서 이제 뭐 돌멩이가 튀든지 뭐 뭔가 충격이 전해지는 부분이 이제 아래쪽이 충격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루미늄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뭐 알루미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그럼 고강도 알루미늄 개발해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클레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도어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알루미늄을 판을 만들면 이거 성형을 해야 되는데요. 성형 쪽은 이제 저희 실은 사실 이제 성형은 저희 연구원의 다른 파트가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콜드 포밍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콜드 포밍이 그러니까 스틸만큼 그 성형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알루미늄은.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고강도 판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성형성이 조금 더 안 좋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형성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성형하시는 이제 업체 쪽에서는 기존에 스틸 성형하시는 분들이 그 장비 그대로 알루미늄을 성형할 수 있게 좀 합금을 개발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시장 수요는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용 알루미늄 부품 적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코비드 때문에 2019년에서 2020년에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거에 맞춰서 자동차용 전장 부품 시장도 당연히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옵티미스틱하게 보면 뭐 현재 뭐 한 530밀리언 정도에서 한 725밀리언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베이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2020년 결과가 완전히 나와야지 뭐 알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제일 좋은
직선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장 부품에서의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시장 규모가 한 19년에는 710억 불 정도 규모였고요. 그게 1,421억 불 정도로 27년까지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GR로 보면 한 9.1%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건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 이제 뭐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부품으로 따져서 그럼 뭐 제일 큰 데는 어디냐라고 하면 전기 파워 스티어링 쪽이 좀 생각보다는 저쪽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승용차뿐만 아니라 상용차도 지금 전장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뭐 저희 뭐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지만 지금은 개발도상국까지들도 다 배기가스 규제에 다 이제 참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장 부품이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새로 이제 뭐 또 개발되는 부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전장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인프라도 꾸준히 지금 설비들이 놓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이 시장을 이끄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뭐 독일의 보시나 뭐 일본의 덴소 그리고 영국 델파이나 뭐 프랑스의 발레오 이런 업체들이 주로 이제 전장 부품 업계에서는 그래도 제일 좀 유명한 회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자료가 작년에 저희가 요 자료를 구입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폭발적인 전기차 생산량을 조금 덜 가미가 돼 있는 그런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바라본 전장 부품 시장은 배터리 전기차도 있지만 결국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쪽이 그래도 가장 지금 뭐 시장이 크다라고 보고 그쪽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 있는 레포트였습니다. 그래서 고전압 구조 대응으로 해서 전장 부품 시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부품별로 해가지고 마켓 사이즈나 그다음에 예측을 좀 보게 되면 회색은 19년이고요. 그다음에 저 주황색은 27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보시는 것 중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전기 파워 스티어링 쪽인데요. 전기 파워 스티어링이 뭐 저기에 사실 이제 알루미늄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부품도 상당히 뭐 작은 부품도 있고 베어링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손톱만한 베어링 들어가고 막 이렇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자동차가 저 부품이 차가 2년도 안 됐는데 고장이 나가서 수리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저쪽 파트가 가장 좀 시장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이런 되게 조그만 부품들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스타트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터네이터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 있는 차고요. 그다음에 뭐 스타트 모터 따로 또 있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다른 뭐 펌프나 이런 쪽도 다 이제 전장화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차를 이렇게 분해하는 거를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고 자료를 조금 따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알루미늄이 이제 어떤 게 들어가 있는가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인버터 이게 지금 잘려서 잘 안 보이지만 위에 게 이제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인버터 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ADC3
뭐 다이캐스팅 소재죠. 그래서 10% 실리콘에 마그네슘하고 뭐 FE가 약간 있는 이런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ADC2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리콘 함량이 조금 더 높은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쿨링 트레이는 ADC1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자료를 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현재 이제 인버터, 컨버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부품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통합화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스마트 정션 박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인버터나 정션 박스가 다 합쳐져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집적화가 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적화되면 당연히 이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열을 잘 빼줄 수 있는, 그래서 전도도가 높으면서도 어느 정도 하우징으로서의 강도를 가져주는 그런 합금들에 대한 개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밑에는 이제 모터인데요. 모터를 보게 되면 아까 이제 강민철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 로터 쪽에 들어가 있는 그 파트가 있고요. 알루미늄이 바라보는 거는 다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껍데기 쪽에 보면 알루미늄 압출제가 로터 바깥쪽을 이제 보통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주조제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 가장자리에 보면 뭐 인버터하고 붙는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커버 쪽이 다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어링 실드나 인터미디엇 하우징 같은 경우는 ADC 12종 뭐 가장 흔한 다이캐스팅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터 하우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3105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출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로터 커버 같은 경우는 뭐 ADC 10종 뭐 이런 다이캐스팅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도도도 상당히 중요한 프로퍼티가 되다 보니까 이 전도도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합금들을 개발을 하고 그걸 특허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거는 전기 모터에 로터 쪽에 들어가는 요거를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합금 같은 경우는 뭐 알루미늄 실리콘 마그네슘 합금에서 그러니까 로우 실리콘 거의 뭐 퓨어 알루미늄에서 조금 더 에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강도도 높지 않습니다. 뭐 한 160메가파스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유동성을 가지면서, 지금 보면 이제 실리콘이 1%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상당히 안 좋을 거라는 것을 저희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도 전도도도 좋고 강도도 유지가 돼주는 그런 합금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니켈을 되게 많이 넣습니다. 5.3%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니켈 가격도 비싸서 사실 저거는 테슬라니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테슬라도 아마 적어가지고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 왜 보여드리냐면, 이 알루미늄에 이제 니켈 집어넣어가지고 전도도를 높이거나 유지시키는, 그러면서도 강도가 계속 유지되거나 높은 이 합금에 대한 개발은 사실은 한 10년, 20년 정도 전부터 쭉 개발을 해오던 방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름아름 기술들을 다 가지고 계신 업체들이 국내에도 계시고요. 이런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합금들도 있지만, 임팩트는 결국은 이런 대형 업체, 그리고 좀 파이널 유저 쪽에서 이렇게 한번 딱 터트려 주면 되게 이슈화되고, 그 방향이 비록 어렵고 힘든 방향일지라도 이렇게 사람들을 좀 드라이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현대자동차에 저희 같이 이제 계속 좀 미팅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드라이브를 좀 걸어달라고 열심히
부탁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좀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테슬라에서 기가 캐스팅이라 그래서 그 이태리에 있는 이드라라는 그 장비 업체에서 대형 그 다이 캐스팅 머신을 들여와 가지고 미국에도 뭐 공장이 있고 상해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리어 언더바디를 지금 모델 Y에 적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뭐 프론트 언더바디 쪽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작년 올해였나요?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 배터리 케이스를 배터리 팩 케이스를 뭐 구조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도 아마 다이캐스팅으로 한 방에 찍어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큰 파트를 한 방에 찍어냈을 때 기존에 이제 70개 부품이 필요한데 이걸 한 파트로 만들어서 접합을 하거나 볼팅을 하거나 용접을 하거나 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쫙 사라지면서 좀 많은 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용된 합금은 실리콘이 6% 그리고 카파가 한 3% 정도 들어있는 알루미늄 실리콘 카파 합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캐스팅으로 찍기에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 합금이긴 하지만 뭐 잘 양산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 테슬라 것만 보여드리는 것 같긴 한데 이 테슬라에서 되게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플로어 디버터 매니폴더라 그래가지고 이 지금 보시면 되게 희한한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꼬불꼬불하게 생긴 저 구멍 많은 저쪽으로 이제 구멍으로 다 이제 뭐 냉각액이 이제 흐른다, 냉각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저 통에서 이제 열교환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왼쪽 편 빼고 오른쪽에 저 구멍 많은 놈하고 밑에는 이제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유로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막혀 있는 그 부분은 판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다이캐스팅으로 찍고 아래 판을 브레이징으로 해가지고 붙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뜯어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봤고요. 저렇게 만들면 되게 컴팩트하게 저 부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걸 만들었는데 또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열교환기 쪽 회사 같은 경우는 저기 효율이 훨씬 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있긴 한데 좀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걸 좀 저희가 재밌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온 시스템에서 좀 빼왔는데요. 한온 시스템에서도 이제 자동차 열관리 부품에 이제 전장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펌프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예전에는 다 이제 저희가 스크류 타입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은 전동 스크류로 해가지고 전동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에서 배터리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사용을 좀 최대한 좀 아껴서 쓸 수 있게 효율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고 여기 내용을 읽진 않았지만 앞에 이제 다이캐스팅한 부품 그 모양하고 그다음에 판을 브레이징해서 붙일 때 뭐 이럴 때도 이제 브레이징을 어떤 걸 써가지고 브레이징을 할 거냐. 여기에 뭐 최근에 그 뭐 배터리 팩이나 이런 쪽에 보면 쿨링 플레이트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많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수소차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도 실제 이제 1차 벤더나 이런 쪽으로 쿨링 플레이트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오퍼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대부분 다 솔루션 방향으로 잡은 게 브레이징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6,000개 합금을 쓰시면서 이제 브레이징을 하려고 하다 보니 6,000개 합금은 CO 경화라 그래서 한 170도 정도에서 이제 열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170도 그 이상의 온도에서 만약에 노출이 되면 강도를 올리는 게 다시 다 이제 제로로 빵 떨어지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레이징 같이 뭐 한 610도 막 이렇게 600도, 610도에 올라가는 브레이징 공정을 하게 되면 그 강도를 다시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브레이징 할 때 좀 저온에서 브레이징을 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되게 고민이 많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떨어진 태스크도 많고 짐도 많지만 같이 좀 많이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은 전기차,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처음에 자료를 준비할 때 이게 아마 한 달 전 정도 전에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달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전기차로 드라이브 되는 게 워낙 좀 급박하게 좀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하우징이나 아니면 이 구조물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당장 경량화를 시킬 수 있는 소재는 실제적으로는 알루미늄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자동차를 생산을 하는데 그 캐파를 맞춰줄 수 있는 소재가 사실은 다른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도 많지만 지금으로서는 알루미늄이 그래도 가장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현장에 계신 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같이 좀 많이 도와서 이 알루미늄 분야가 국내에서 그래도 이번에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표를 드렸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